그 다음에 4번 지각 이론 중 귀인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귀인이란 개인이 지각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 과정이다. 2번 귀인의 판단 기준 중 합의성은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3번 귀인의 판단 기준 중 특이성은 개인의 특정 과업에 대한 행동이 다른 과업에 대한 행동에 비해 얼마나 다른지에 관한 것이다. 4번 귀인의 판단 기준 중 일관성은 개인의 특정 과업에 대한 성과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똑같이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다. 5번 일반적으로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 내적 귀인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에 대한 얘기? 귀인 이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역시나 뭐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 시작하고 있냐면 이 귀인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인은 뭘 의미하냐면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에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원인은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가지? 그 원인은 피지각자의 안에 있거나 피지각자의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라는 것은 외적 귀인과 내적 귀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될까요? 결정해 줘야 될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하면 귀인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 귀인의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켈리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입방체 이론이 되는데, 그 켈리는 입방체 이론에서 귀인의 판단 기준을 모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합의성 또는 일치성이라고도 번역하죠. 그 다음에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당연히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보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핵심적인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합의성이라는 것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동료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성이라는 것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과업 사이의 관계, 일관성이라는 것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쓰여져 있으니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내적 귀인하고 어떨 때 외적 귀인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합의성이 낮고 특이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적 귀인을 할 거고, 반대로 합의성이 높고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4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셨고, 결국 답은 5번 되죠. 일반적으로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상으로 내적 귀인을 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다음 5번 문제 가겠습니다. 태도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동주의 이론은 강화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학습 원리에 의해 개인의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2번 레빈에 의하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에 대해 태도가 균형을 유지한다. 3번 하이더는 개인의 태도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4번 페스팅거는 두 개의 인지가 심리적으로 불일치할 때 부조화를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강조한다.
5번 레빈에 의하면 태도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에는 이를 좋아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이제 태도와 관련된 이론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역시 1번 보기에 들어간 행동주의는 그냥 뭐라고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그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행동주의라는 표현은 X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태도 관점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태도에서의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걔는 이제 뭐 크게 의미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걸 스킵하면 그게 그 세 개 이론이 지금 보기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레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애 이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만나는 공간을 의미하고, 뭐 두 가지가 레빈의 주장에 따라서 만나냐면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과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이 더 높아지게 되면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거고,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더 커지게 되면 개인은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도가 변화됐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 순서가 having, 변화, 재동결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레빈의 장애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 물어보고 있냐면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피로, 집단의 작업 규범, 적개심, 반발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기 5번에서 주어져 있는 이를 좋아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 등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5번 문제 정답은 5번 된다는 거 확인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론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이더가 주장하고 있는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태도 변화 P를 가지고 P와 O 사이의 관계와 O와 X 사이의 관계와 P와 X 사이의 관계가 있을 때 얘네들을 곱할 거고요. 이걸 곱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면 양이나 음이라는 부호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양이나 음이라는 부호를 세 개를 곱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부호는 양 아니면 두 개가 될 거고, 양인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이 나오는 상황을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균형 상태인 경우에는 개인은 태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거고, 불균형 상태에서는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하이더의 균형 이론에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는 불균형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은 마음속에 다수의 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지들 간에는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일치하게 되면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할 때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그리고 이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접근 갈등, 회피 갈등,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심심치 않게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은 어떤 이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역시나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5번 문제와 관련된 이론들 다 확인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5번 되는 거고 이를 조화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은 태도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이 아니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다음 6번 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 옳은 건 그냥 지문 베이스 하나씩 가겠습니다. 1번 조직 시민행동은 낙관주의, 성실성, 예의,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틀렸어요. 제가 이제 그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 긍정심리 자본의 구성 요소와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는 분명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랬을 때 긍정심리 자본의 구성 요소는 모두 4가지고 그 4가지가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력 또는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 5가지는 이타주의, 예의, 성실성,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5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조직에 대해서 가지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감으로 조직에 남고자 하는 것을 지속적 몰입이라고 한다. 역시나 뭐에 대한 안 쓸 수 없겠네요. 써야 되겠네요. 에이. 그럼 2번부터 보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조직 몰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조직 몰입은 마이어와 알렌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3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정서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과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과 규범적 몰입이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가 되는 거고 이 3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줄 목적으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죠. 그랬을 때 이 정서적 몰입과 관련된 키워드는 뭐 드리냐면 정서적 애착에 입각한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동어 반복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하나 더 드려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조직 동일시라는 키워드 가지고 정서적 몰입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니까 항상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들어가면 고민을 해요.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나갔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남았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을 비교해서 나가는 베네핏이 더 크면 나가는 거고요. 남는 거에 대한 베네핏이 더 크면 남아서 그 조직에 몰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지속적 몰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이라는 것은 어떠한 키워드를 드리냐면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감에 입각해서 몰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보기 2번 보시면 어떤 표현 보이시냐면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감이라는 표현 보이시는데 뒤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지속적 몰입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 몰입이 아니라 규범적 몰입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2번 보기 옳지 않은 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조직 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에 조직 구성원을 감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된다. 신뢰가 있다면 믿을 거니까 그 감시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감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한다가 맞는 설명이에요. 다음 4번 가치관이 구체적인 개념이라면 태도는 가치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가치관과 태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 태도와 가치관이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태도가 구체적인 개념이라면 가치관이 태도보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겠죠. 인지 반응 이론에서 메시지에 대한 수용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전달자의 신뢰성, 메시지의 반복, 메시지의 난이도, 듣는 이의 몰입도 등이 있다?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